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혜령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가족을 빌려드립니다의 표지작인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다시 관계를 쌓아야 할까요? 윤혜령 작가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소설을 통해 내밀한 가족 내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상처받은 인간성을 회복할 길을 오늘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내 고객은 주로 여자들이다. 남자 고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다. 물론 더 늘어날지는 모를 일이다. 내 여자 고객들은 남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를 원한다. 가짜지만 진짜가 되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녀들에게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고 보면 내 고객들에게 남자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기보다 부재 중인 존재라고 해야겠지. 내 유일한 남자 고객 역시 남자 역할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 부재 중인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왜 남자 역할이 필요했을까? K가 나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거나 언제쯤 갚을지 타진하는 경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기보다 슬슬 몰아가는 형국이랄까? 점잖은 척 둘러대지만 알고 보면 잔인한 면도 없지 않다. 지능범이라 해야겠지. 하지만 그와 교유가 한두 해인가? 내가 어긴 약속이 또 한두 번이었던가? K가 말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지. 그는 조금 뜸을 들인 후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지 아마? 라고 덧붙였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닌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기 마련이지 않나?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않은가? 어두컴컴한 곳을 응시하면서 신산스러운 작업장에서 공원 벤치에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신발을 보며 덜어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그러니까 지하방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지하철 안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변변한 의도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버려야 할 쓰레기를 끌어안고 절대 오지 않을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나? 어제의 그곳에서 어제의 방식으로 어제의 시선으로 어제의 속도로. 그러면 그들이 다 정신적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하나?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아서도 어제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어제의 나를 완벽하게 버리고 싶어서도 아니다. 다 그게 그 말 아니냐고? 천만에. 밀린 집세며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공과금 독촉장이 없었다면 무엇보다 K가 나를 비웃지만 않았어도 난 좀 더 우울에 빠져 있어도 좋았을 것이다. 바퀴벌레나 곰팡 내에 무감각 깨지면 반지하라고 구태여 피할 필요까지야. 시각을 걷어들이면 소리에 민감해지기 마련. 그 정도는 감수하거나 즐기거나 뭔가를 궁리하기엔 좀 더 안전한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지상의 온갖 욕망의 전염을 피해 추억이라는 침울하고도 부질없는 것들을 되풀이하기엔 그만이니까. 넌 그 컴컴한 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니? K가 또 다그친다. 그 말인즉 어서 빚을 청산하라는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곳의 삶을 청산하고 싶을 만큼 후회의 쓴맛을 끊임없이 되씹으며 무기력에 빠지고 싶은 유혹도 없지 않다.
그건 좌절이나 실패에 따른 상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질없는 회상 못지않게 상처 또한 아주 끈질기고 모진 데가 있어 실상은 정상적인 생활의 유보 상태라고 해야겠지. 전염병 환자처럼 저 공허한 바깥 세계로부터 자가격리 상태랄까? 자웅동주 음지식물처럼 자가번식 중이랄까? 아무튼 이곳 생활이 길어질수록 의지나 인내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 영영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 속에서 키운 자의식은 내 삶에서조차 자주 나를 소외시켜 버린다.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고? 세상과 단절의 위험도 없지 않지만 까닭없이 희망을 품지 않으니 슬픔이나 괴로움도 견딜만해졌다. 그 사이 이 컴컴한 방이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유폐 공간이 될 줄이야. 하지만 삶이란 매 순간 예기치 않는 국면을 맞게 되지 않던가? 정상적인 생활에 대해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쯤 집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날아왔다. 일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좀 주십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정했다. 집주인은 단호했다.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전부 삭감이 된 상태.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 찬밥 더운 밥 가를 때가 아니다. K가 가족을 대여하는 일을 소개했을 때 나는 조금 흥분까지 했다. 그야말로 한 소식이 당도한 듯 벌떡 일어나 손뼉까지 쳤다. 아이디어 탁월해. 그리고는 아이디어가 탁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진짜 가족은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이잖아. 그러니 가족 같은 가족이 필요하지. K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K를 외면한 채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지? 라고 할 만큼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사이 아닌가? 괴롭게 만드는 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 응원과 지지보다는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기며 끈질기게 묶으려드는 관계. 이해 못할 상황들로 가득 차 있지. 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라고? 웃기지 말라지. 진정 필요할 때는 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진짜 현실 가족 아닌가? K가 노려보았다. 나는 K를 향해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고 있는 가족이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세뇌당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완벽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가족은 일종의 전래되는 미풍양속이거나 전승된 설화 같은 건지도 모르고 허구일 뿐이야. 실제로는 정반대 아닌가? 덜어는 아무도 모르게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들이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은 가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위태로운 관계들. K가 팔을 휘저으면서 내 말을 중간에 싹둑 잘라버렸다. 헛소리 집어치워. 진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든다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너처럼 꼬이지 않았다고. 근원도 근본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나?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 그 소중한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러니까 부재 중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일이지. 뭐 다들 정상적인 척 하지만 온전한 가족이 얼마나 있다고. 실제는 비리의 온상 아냐? 친밀하다는 이유로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가족이니까 못할 말이 없다? 천만의 말씀. 가족이니까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지. 그쯤에서 멈췄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엔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싸해졌기 때문이다. K가 나를 비열한 놈으로 몰아붙이더라도 어쨌든 일이 생기는 거니까. 오래전 찾아낸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이제야 찾아온 건가? 나는 금방 말을 바꾸었다. 그만한 스펙터클한 일도 없을 것 같다. 생생한 삶의 현장이잖아.
그리고 톤을 낮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1인 창업? 매력적이지. 우선 고용주의 횡포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무엇보다 자본금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미리 준비해야 할 번거롭고 잡다한 잡무가 많지 않다는 점. 스케줄을 조절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등등 내가 약간 들뜬 목소리로 K에게 물었다. 그럼 뭐가 필요하지? 인내심과 성실함? 친절함 정도? 그 정도가 자본이 되지 않을까? 그걸로 끝냈으면 좋았으련만 K는 기어이 질책하듯 한마디 덧붙였다. 끈기도 필요하고. 마치 한 소식이 줄락시에 걸려든 듯 꼬리를 흔들며 딸려 올라왔다. 고용주의 횡포 대신 고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저마다 다른 인간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얼마나 다양하게 요구할지, 시간이나 전략의 노하우가 얼마나 필요할지, 이렇듯 숙고해야 할 점들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 후였다. 나는 또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인생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연속이야. 가족이 아닌 가족이 되어주는 일. 가짜지만 진짜인 척 부모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삼촌이나 조카 또는 연인이 될 수도 있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옛 추억을 되살리게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주기도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먼저 모르게 베푸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실제로 가족은 서로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사이가 아니던가? 그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등을 돌리고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처럼. 그 일이야말로 내게 딱 맞는 일이기라도 하듯 나는 여기저기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에 예를 만들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이 진행되면서 규칙은 수정될 것이다. 가족으로 혹은 친구로 연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가족인 척, 친구와 연인인 척,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일. 그러니까 잡은 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 될 거라고 지레 짐작했다. 실제 가족이나 연인이 되어 누군가의 인생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에는 내 처지가 줄곧 너무 열악했으니까. 아니, 내 자신이 너무 거칠었다고나 할까, 비참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연기자가 되어 천의 얼굴로 사는 일은 다르다.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추면 될 테니까. 때론 다감하고 때론 엄격하게 때에 따라 교양이 넘치며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말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그 말인즉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 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될 일. 설령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뭔 상관이랴. 배우의 본업은 연기일 테니까. 만약 고객이 그 이상의 다양한 관계를 바란다면 나는 단호해질 수도 있고 칼같이 예리한 결기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불공정한 세상이 폐해에서 벗어나 멋있게 폼 잡을 수도 있을 테고 철없이 순수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낙관적이며 천연덕스러운 인간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악스럽게 움켜질 필요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관한 방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계획이란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기만 하던가 바람과는 상관없이 굴러가기도 하는 것을. 하긴 제대로 자식 노릇을 해본 적 없고
아내도 아이도 없고 연인도 절친도 없는 내가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는 기우일 뿐일지도 모르지. 지레 겁먹을 필요까지야. 어디까지나 연기자니까. 역할을 연기할 뿐 배우가 그 역할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 연기라면 고교 시절 내내 연극반 활동을 했으며 그 인연으로 지방극단에서 한때나마 잡다한 역을 맡지 않았던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자세를 다잡으며 의지를 다졌다. 고객이 요구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역할로 인해 수입이 보장된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일자리일지도 모르지. 요컨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일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말인데 대부분 사람도 수입에 따라 일자리의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나? 누군가 가장 가식적이고 물리적이며 또한 노골적으로 빚을 바라는 세계가 돈이 세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 고객은 나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 다양한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게 될 테니까. 역할이 마음에 들면 다음을 기약할 것이고 바라건대 인센티브를 얹어준다면 그거야말로 땡큐지. 그렇다면 뭐 고객과 인간적으로 끈끈해질 수도 있고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테고 어차피 외로운 사람들일 테니까. 역시 인생은 모르는 일이야. 고객은 필요한 가족의 역할을 취하게 될 것이고 나는 오랜 백수 생활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다. 바라건대 역할을 그럴듯하게 수행해 사업가로 변신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 역시 쉽진 않겠지만 아무렴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게 어디 있기나 한가? 난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법. 어쨌든 매력적인 일을 찾았으면 된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이 시작되었다. 첫 고객은 여자였다. 물은 모든 처음이 그렇듯 설렘과 기대 못지않은 두려움으로 나는 떨고 있었다. 여자는 어린아들의 삼촌 역할을 의뢰했다. 삼촌이라고 하지만 실은 아빠 역할인 셈. 여자의 전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는 부재 중이라는 말이다. 유치원 참관 수업에 참여하고 놀이공원에서 진짜 아빠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내 아버지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쓸데없이 엄격했다. 아버지가 서슴없이 자행했던 직무유기, 일테면 그가 내게 베풀어야 했던 자상함과 내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관심들, 충분히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너무 멀리 갔나? 두 번째 의뢰인 역시 여자다. 밝고 경쾌한 아가씨 목소리. 실제로 그녀가 아가씨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 그녀 역시 내가 총각인지 아닌지는 모를 터. 그러나 젊은 남녀라면 을에 약간의 운명적 사건을 기대하거나 사건까지는 못 되더라도 설레는 순간을 기대하지 않을까? 긴장한 내 모습은 초보띠가 역력하다. 내심 연인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엇나갔다. 여자는 성형수술을 회복하는 동안 그녀의 애완견 보호자 역할을 의뢰해왔다. 그렇지. 걔야말로 가족 중에 으뜸이지. 안경 너머로 코와 눈이 푸르딩딩 부어올라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덩치가 큰 대형견이 그녀 옆에 턱하니 버티고 서서 사납게 지저댔다.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 이렇게 자그마한 여자가 이 큰 개를 어떻게 감당했지? 여자는 자신의 애완견에 대해 살뜰한 애정을 시연해 보였다. 물론 그렇게 보살펴달라는 제스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실제 가족에게 저토록 살뜰할까? 역시 난 꼬인 데가 많다. 약간의 어색함과 실수는 있었지만 첫 번째 고객이 어린 아들과는 힘이 넘치는 보호자가 되어 뛰어놀았고
두 번째 의뢰인의 애완견 시베리안 허스키와는 원없이 함께 뒹굴었다. 시베리아에서 썰매를 끌던 원래는 늑대로 알려진 종이니만치 활동량이 장난이 아니었다. 오래 갇혀 있었던 탓일까? 밖으로 나오자 시베리안 허스키는 발광했다. 아이와 개를 좋아하지만 아이도 개도 기를 수 없는 처지이긴 매한가지. 원풀이를 한 셈이다. 이쯤 되면 오히려 그녀들이 내게 필요한 가족을 제공한 셈이 아닌가? 역시 나는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아리따운 목소리의 주인은 썩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한 것이 내가 아닌 내 역할이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해도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다음 스케줄이 연결되었으니까. 그녀는 이틀 후에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예약했고 예약금까지 지급했다. 그런대로 성공적인 시작이다. 그러나 이번은 만만치 않은 고객이다. 깐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두컴컴하기까지 했으니까. 물론 목소리와 말투이긴 해도. 그건 딱 질색인데 짧은 통화였지만 어쩐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를 것 같은 예감이야. 그래도 아무려면 반지 하방이 습습하고 컴컴한 우울, 대책 없이 우울함에 갇혀있는 것만 할까. 더 이상 대낮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세계의 부재 중인 인간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 형편. 그렇지. 찬밥 더운 법 가릴 때가 아니지. 나는 다시 세부사항과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고 보니 영감이 카리스마에 눌려 계약 조건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했잖아. 뭐 째째하게 따지기 할까? 그건 어디까지나 내 희망사항일 뿐. 깐깐한 말씨나 목소리로 봐 독하게 걸려들 수도 있지 않을까? 대체로 내 무의식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왔는다. 방법을 찾기에 앞서 핑계를 댈 준비가 먼저 작동하니 말이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범접하기 곤란한 위협적인 상대라면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면 상대를 읽을 줄 알 것이고 초짜의 팔을 비틀 만큼 어리석지 않을 테니까. 나는 여러 변수를 차례대로 떠올려 보았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 기본 매뉴얼일 테니. 담은 턱없이 높았다. 내부를 완전히 차단한 철 대문 앞에 서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천천히 몰아내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철커덕 새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두 마리 개가 한꺼번에 짖어댔다. 다행히 개들은 묶여 있었다. 높은 담에 비해 집은 오래되고 마당의 잔디는 드문드문 흙이 드러나 오래 버려진 유기견 등 같았다. 담쟁이 넝쿨이 그악스럽게 담을 움켜잡고 있는 오래된 집. 벽오동과 대추나무가 제멋대로 키를 키운 마당에 분재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안 좋은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역시 영감은 깐깐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의자에 앉아 눈길은 그대로 둔 채 눈썹 근육만 약간 당겨 말했다. 거기 앉으시오. 분명 하대는 아니지만 아래 것들을 다루는 말투. 나는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몰아 코로 천천히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담배는 영감이 손가락 끝에서 타고 TV는 저 혼자 윙윙거렸다. 나는 머릿속으로 영감이 의뢰한 아들 역할의 예를 떠올렸다. 살가운 아들, 버거운 아들, 믿음직한 아들? 아니면 재미있는 아들, 진지한 아들? 혹 애증의 관계라면? 그럼 역할은 미묘한 감정선까지 요구하는 거잖아.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
진짜 아들이 아닌 아들 역할일 뿐인데 어쩌면 심부름꾼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지. 우선 오늘의 일정을 물었다. 계획적이군. 영감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쳐다볼 뿐인데 묘한 냉소가 엿보였다. 그의 냉소는 계획적인 인간에게 보이는 경멸이라기보다 상대를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내가 그에게 일정을 물은 것은 계획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긴장한 탓이었다. 초짜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제법 경력자다운 자세를 보였던 것인데 실은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이었다. 외출할 일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어. 분재용 전지가이와 분재철사를 집어들고 일어서며 영감이 말했다. 뿌연 창을 통해 보이는 담장은 턱없이 높았고 영감이 깐깐한 어투가 그만큼 섬뜩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었다. 순간 영감이 편집증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처럼 가위와 철사를 든 손을 뻗어 나를 자르고 조일 것처럼 위태로웠다. 눅눅한 실내에 배어있던 노인 냄새가 싹 사라졌다. 나는 다시 자세를 고쳤다. 그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집안은 그런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누굴 만날 일도 어딜 가야 할 일도 없다? 그렇다면 말벗이 필요했던 걸까? 슬쩍 영감이 분위기를 다시 살폈다. 차가운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 만만찮은 고객이면 틀림없다. 영감이 목을 한번 가다듬었을 뿐인데 바짝 긴장한 세포가 쫙 올라붙었다. 끊임없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던 내 아버지의 모습이 얼핏 스쳤다. 다시 입이 바싹 말랐다. 영감은 그저 한 사람의 고객일 뿐 다른 상황을 끌어오거나 감정이입은 금물이다. 될 수 있는 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고객이 원하는 역할을 하면 될 일. 말벗도 벗으니까 컨셉은 신중하되 산뜻하게 진실하되 재밌어야겠지. 신중하려면 무겁기 마련이고 산뜻해지려면 가벼워지기 마련 아닌가? 진실하게 재밌다. 그게 가능한가? 묘안을 찾을수록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켰다. 의외로 영감은 정치 얘기나 싹 수 없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뜬금없이 영화 얘기를 꺼냈다. 이건 뭐지? 밑밥인가? 긴장을 푸는 순간 훅 치고 들어오는? 말하자면 허점을 노려 전국을 찌르는 수법? 나는 바짝 긴장했다. 영화 이야기는 꼬장꼬장한 비판 일색이었다. 비판이라기보다 완고한 편견이었다. 말이야 말이지. 말이지로 시작하는 영감의 영화 얘기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웠고 불편했다. 맥락을 집어넣을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어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강력하다고 해야 하나? 막무가내라고 해야 하나? 요건대 불만투성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의도가 뭘까? 의아했다. 정확하게 불만이 뭔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으니 말이다. 혹시 치매? 아닌 것 같았다. 구사하는 언어나 눈빛이 날카로울 정도로 정확했으니까. 이럴 때 진짜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럴 때 말벗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점점 난감해졌다.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다. 근데 영감이 얼굴에 썩 좋은 말벗을 만난 것처럼 희색이 돌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바빠졌다. 나는 한참 후에야 희미하게나마 분위기를 파악했다. 영감은 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 딱히 영화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자신의 견해를 우기고 싶다는 걸.
영화를 빙자한 세상에 대한 불만이라는 걸. 말이지, 말이야. 로 시작하는 영화 얘기는 대충 이런 거였다. 말이지, 요즘 영화가 말이야. 치고받고 욕지른 예사고, 여차하면 미친 개처럼 물어뜯고 죽이고, 정신없어. 자기네만 오라. 너무 사나워. 힘을 주체 못해. 독재자도 마초도 아니고, 그걸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왁자지껄 시끄럽기만 해. 품이 없이. 상스러워. 맛내느라 조미료를 내리퍼부어 넣은 음식 같다 그 말이야. 맵고 짜고 펄펄 끓어. 너무 자극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이기적인 기계들, 폭력밖에 모르는 협잡꾼들, 괴물들이지. 너무 공격적이고 극단적이야. 장르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렇지, 고전, 통찰과 신미한, 그게 없어. 딱딱 끊어지는 어투가 회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후려치는 느낌이었다.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사납게 몰아가는 형국. 흉포하기 짝이 없는 횡포가 아닌가. 문제는 감정의 분출이었다.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감정이 형태를 가지면 무섭게 돌변한다는 사실. 마치 진짜 아들을 후려치듯 영감이 사나운 눈길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후덜덜. 그가 나를 모욕할 리 없는데 영락없이 도가내든 쥐꼴. 이상하다면 영감의 언행이 아주 낯설지만은 않다는 거다. 제발 인간이 되라고 후려치던 아버지를 상기시켰으니. 가부를 떠나 어찌 보면 그는 거칠고 냉정한 인간의 인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냉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의 견해가 신중하고 빈틈없었다면 그만큼 냉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 영화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영감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영감이 연신 헛기침을 하며 입을 실룩거렸다. 영감이 시선이 빠르게 나를 훑고 지나가자 약간의 공포감이 가세했다. 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속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연거푸 되뇌었다. 저 굳게 닫힌 성은 결코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입이 달싹거렸지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감히 어느 한전인데 을이라는 사실, 이 불쾌감을 견디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가. 영감이 허기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시작할 때까지 나는 얌전히 몸을 접고 기다렸다. 웃기는 일이지. 유머도 코미디어도 아니고 온통 게릴라전이고 추격전이야. 재난영화도 가족영화도 아니고 스릴러물도 액션물도 아닌 것이 말이야. 그렇다고 괴수물도 호러물도 아닌 이것저것 다 섞어 그냥 막 되먹었어. 힘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이거야. 힘을 빼고 나면 뭐가 뭔지 뭐하고 난삽해. 말이지, 낭만이란 게 없어. 그게 영화인가 그 말이야. 순간적으로 영감의 시선이 더 날카로웠다. 실제 영화와는 상관없이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시선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만약 내가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도발한다면 영감은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덩달아 내 신경도 예민해졌다. 영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의 진실이 나에게 미치지는 못했다. 도무지 영감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준비된 매뉴얼의 범위를 넘어버린 고객이었다. 그 말인즉 매뉴얼의 확장을 의미할 테지만 한편으론 과부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영감은 예상을 벗어난 까다로운 고객임엔 틀림없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누르고 앞서기 마련. 긍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요소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부정적인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영감은 이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영감이 담뱃불을 붙이고 뚫어지게 창밖을 응시했다.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듯한 완고한 시선. 그 시선은 주변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시선 끝으로 의식하고 있는 나를, 그의 시선 끝에 붙들려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인데 나는 눈동자만 난처하게 굴리고 있었을 뿐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영감이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영감이 말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이상하다면 이상하달까? 영감의 독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억지가 분명한데 그가 영화를 비판할수록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들렸고 어쩌면 그는 그런 세상에 지친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깨름직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머뭇머뭇하다가 남의 말을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영감을 향해 그렇죠 라고 대답했다. 그런가요? 라든가 그게 아니죠 라고 말하는 대신 내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영감과는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나는 영감이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아 나를 난감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후 영감은 다소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게 말이지. 다 제멋대로야. 제어가 되지 않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야. 논절할 것도 없는 영감의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별것 아닌 것을 준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세상이 그따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홀로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도 들렸다. 영감은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 끙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그 소리는 세상이 온통 틀려먹었다는 말이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 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문득 그때 네잎클로버가 떠오를 게 뭔가? 아직도 누군가는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겠죠? 고개를 들고 영감을 향해 물었다. 뜬금없이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맥락 없기는 나 역시 매한가지였다. 영감은 정신 나간 인간 보듯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쩌면 나는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갔는지도 몰랐다. 고객에 대해 냉정함을 잃지 말 것, 동조도 거부도 하지 말 것, 자기 뜻을 피력하는 건 금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성의를 다할 것, 가짜지만 진짜처럼. 머릿속에서 매뉴얼이 어지럽게 흘러갔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영감이 뭘 요구하는지 살폈다. 그는 이 빌어먹을 세상과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집거 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탈출할 의사 역시 없어 보였다. 높은 담 안에서 키를 키운 수목의 그늘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서늘했다. 제기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나란 말인가? 나는 당황하여 의자를 당긴다는 게 그만 기우뚱 탁자위 물컵을 치고 말았다. 물이 주르륵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서 뭘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지?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물부터 닦아야지. 걸레가? 휴지는? 나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쓸 뿐 그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다. 근근히 붙들고 있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쯤이야 경험이나 단련의 기회로 삼아도 될 텐데 애초에 의지나 의욕 같은 것이 점점 자초하여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두려웠다. 또다시 육배 생활의 유혹에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영감이 서슬과는 달리 마당에는 개들이 기진한 듯 뻗어 있었다. 집안은 오래전 시간이 정지해버린 듯 덕지덕지 앉은 권태의 먼지가 푸석거렸다. 때꾸기에 얼룩덜룩한 창문, 벽에는 가족사진이 걸려슴직한 빛바랜 직사각형의 빈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무엇보다 집안 구석구석 눅진한 습기와 한 덩어리로 밴 냄새를 견딜 수 없었다. 영감은 눈길을 창밖으로 던져놓은 채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그것도 내 쪽으로. 전혀 배려가 없는 독재자. 어찌 보면 그 모습 자체가 그 공간의 배경이거나 배경이 그림자이거나. 대체로 영감의 얘기는 맥락 없는 주장 일색이었다. 말끝마다 말이지, 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말이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아닌 이상한 고집이었다. 자신만의 논리라고 하기엔 뭔가 수상쩍은, 일테면 아주 구체적인 망상에 빠진 듯 집요한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관심의 폭이 넓다고 해야 하나? 그 나이에 어울리게 편협하고 억지스럽다고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심각한 우려나 과도한 두려움이 만든 과격한 시선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분위기는 사뭇 그랬다. 영감은 자신의 확신을 확인이라도 하듯 헛기침을 버릇처럼 했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위험이 아닌 위험이 잠복해 있는 독재자로 보이게 했다. 분위기는 공포감이 느껴질 만큼 위협적이고 낭만 운운했지만 영감에게 낭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 비껴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 퍼런 서술은 영화 때문이 아닌 영감의 실제 상황이 아닐까? 복잡하고 사납고 왜곡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높은 담안에 스스로 갇히게 했을까? 영감이 일어서자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소파는 짜부라진 채 탄력성을 잃어버렸다. 그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이 나는 창가에 놓인 분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분재는 볕바른 창가에 놓여 있었지만 왠지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았다. 사지가 묶인 채 자신의 꿈은 폐기하고 영감이 소나기에 영락없이 걸려든 꼴이었다. 선생님은 분재를 좋아하시나 봐요. 조심스럽게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 딱히 물어도 그만, 묻지 않아도 그만인 말을. 분재 철사를 고쳐 감으며 영감은 대답 대신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냥 바라볼 뿐인데 이상하게 얼굴주름이 곡선을 그으며 조금씩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랬다. 나야말로 영감이 소나기에 걸려든 꼴. 나는 조금 전보다 더 바짝 졸아들었다. 왜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긴장하지? 깨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나 눈빛과는 달리 영감의 몸은 왜소했다. 엉성한 흰 눈썹 끝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위로 뻗어 귀 속에서 자란 털과 어울려 기이한 인상을 줄 뿐 머리카락마저 얼쭉 빠져 엉성한 보호해줄 가족도 없는 노인이 아닌가. 그런데도 독재자의 강인한 인상을 보다니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선 우람한 신체의 강력한 힘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고충은 겪어내야만 한다. 서비스를 받는 자가 예측 가능하거나 설계 가능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야말로 일에 임하는 자의 기본기가 아닌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하게 다른 선택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지. 철없는 아들 역할? 영감이 뭘 어쨌는데? 혹 뭘 어쨌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할 바인가? 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영감은 다시 분재의 수영을 잡느라 골몰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때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럼 아들도 말벗도 아닌 그냥 바라만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영감과 분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가족에 관해 묻고 싶었던 마음이 싹 달아났다. 영감의 얼굴을 마주보며 또다시 바짝 쫄고 싶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할 게 뭐람? 근데 왜 영감은 아들 역할이 필요했지? 영감은 집이 있고 신랄하게 세상을 비판할 힘도 있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같아 보이지 않는데. 하긴 외로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지. 영화 얘기 외엔 영감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나에게도 그런 류의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다. 그건 그따위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대신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자신은 울면을, 내겐 짜장면을 시켜주었다. 물론 메뉴 선택도 그가 했고 식대도 영감이 지급했다. 난 사양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영감은 먹는 것에 집중했다. 좀 더 인간적이었다고 할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니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회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리라. 하지만 영감의 침묵이야말로 몹쓸 부담으로 작용했다. 나는 계속 뭔가 할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자유의사가 모두 박탈당한 채 영감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만 느낌. 급하게 넘긴 짜장면이 명치끝에 걸려 좀채 내려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은 후 나는 무얼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영감은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곤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한 편을 함께 보자고 제의했다. 그럼 스릴러 영화를 함께 봐줄 착한 아들을 원했단 말인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영화는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불안감과 긴박감이 극대화되면서 내 입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영감을 훔쳐보았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순간 영감의 시선은 딴 곳에 있었다. 그는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영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힐끔힐끔 곁는 줄로 그의 행동을 살폈다. 극중 주인공은 모르는 위기나 음모를 관객이 훤히 알고 있기에 긴박감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영감의 시선은 창가의 분재에 머물러 있었다. 나무에 수영을 고쳐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지 눈빛이 예리했다. 영화를 보지도 않고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할 수 있단 말이야? 혹시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이 두려워
최대한 스펙터클한 장면을 켜놓은 채 딴청을 부리는 건 아닌가? 공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공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거라고. 나는 다시 영감을 쳐다보았다. 그 모든 것은 음성적 징후일 뿐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슬슬 또다시 불안감이 몰려왔다. 확실한 위험보다 불확실한 위험이 더 견디기 어려운 법. 영감은 나의 세 번째 고객에 불과하다. 고객에게 가지는 선입견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많은 걸 읽을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역할을 수행하면 될 일이다. 고객의 정신세계까지 신경 쓸 일이던가. 난 초짜가 분명하다. 떨지 않고 노련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어쨌든 복잡해지거나 깊숙이 들어가는 건 경계해야 한다. 감정 역시 구분되어야 하고. 다시 자세를 재정비했다. 영감은 나를 대여해놓고 부리지 않았고 부리지 않았기에 더 불편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까지 했다. 이번엔 신랄한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분위기를 내리눌렀다.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영감은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고 나는 그런 영감과 대결하듯 그를 견디고 있었다. 왜 나는 영감에게 물리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아들이거나 자신을 지켜봐줄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야. 영감이 나를 쓰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가정교사나 가사도우미 혹은 운전기사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말이야. 다르다면 가족을 대여한다는 것? 가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 역할이 바뀔 뿐 의뢰인이 원하는 역할만 하면 될 일.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영감이 원하는 아들 역할을 하면 될 것이고 영감은 오늘 나를 아들로 쓰면 될 것이고 아들이란 가족일 뿐이지 때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기도 하지 않나. 영화를 본 후 내가 한 일은 분재 화분을 마당으로 내놓고 수도에 연결된 호스를 당겨와 영감손에 쥐어준 일이었다. 자기 몸을 터무니없이 작은 통 안으로 구겨넣고 재주를 부리는 통아저씨 마냥 나무는 철사에 묶여 최대한 성장을 억제당한 채 물을 흠뻑 먹었다. 압박당한 채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순한 아들처럼. 들어올 때 본 것과는 달리 마당에는 소사나무, 단풍나무, 모가나무, 금강송 등 여러 종류의 분재 화분이 있었다. 굵은 목대에서 뻗은 가지들은 철사에 묶인 채 가지마다 잎이 무성했다. 여러 개의 줄기가 어우러져 특이한 형상을 한 느티나무와 짙고 옅은 분홍꽃을 열매처럼 달고 있는 산사춘이 눈에 들어왔다. 쌀이나무는 볼수록 세월의 고태미가 돋보였다. 영감이 금강송을 가리키며 말했다. 목리가 곱고 수간이 좁지. 연륜폭이 균등하고 줄기가 고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알아들은 척 고개를 주워거렸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 채워졌다. 영감은 칼같이 정확하게 내게 시간을 견딘 대가를 지급했다. 긴 하루가 일당과 맞바꾸어졌다. 힘든 노동 없이 나는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등 뒤에서 개들이 짖어댔다. 바짝 따라오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 집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쫓기는 기분이 들었다.
대로변으로 내려오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어리둥절해서 나는 다시 돈을 확인했다. 나의 세 번째 의뢰인은 고용인을 깐깐하게 부리지 않고 어두운 셈법으로 과한 사용료를 지급했다. 내가 아들 역할을 잘하긴 한 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들 역할을. 다음 고객 역시 여자였다. 이번 고객이 원하는 역할은 친구 같은 연인이다. 나는 미리 그녀에게 전화로 사용 매뉴얼을 통보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정도까지의 스킨십은 허용되지만 깊은 포옹이나 키스는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여자는 능청스럽게 맞받아쳤다. 그럼 섹스나 하죠. 거침없는 표현과 솔직함, 충분히 매력적이다. 욕망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발설하는 여자라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신에 대해 거침없는 여자, 화끈하고 쿨한 여자의 친구 같은 연인, 우정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 인간들 사이에 영원한 것이 존재하겠느냐마는 어쨌든 신선하다. 우정에서나 가능한 의리나 신의도 멋있고 헤어질 위험도 덜하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지 않아도 되고 뭐니 해도 상대의 인생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족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의 가족도 아닌 관계라면 확실히 매혹적이라 할 만하다.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평소 나이 이상형과는 아주 딴판인 모습을 하고 옛 연인이 결혼식에 참석해 현재의 연인으로 다감한 포즈를 유감없이 취해달라는 요구였다. 남자는 한때 동거인이었으며 그에 대한 애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치부라면 치부일 수도 상처라면 상처일 수도 있는 상황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니.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썩 괜찮은 역할인 건 분명해. 구질구질하지 않고 멋지잖아. 열렬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인간들은 대체로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다. 기막히게 로맨틱한 사랑,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꿈같은 사랑을 그린다. 요컨대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역할.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느끼하게? 뭐 연기니까. 미리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그녀와 차를 마시고 가볍게 손을 잡았다. 여자를 바라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의로 똘똘 뭉친 친구가 아닌가. 도무지 감정이 잡히지 않는다. 울어야 하는 장면에서 도저히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연기자의 심정이랄까. 이럴 땐 감정이입이 관건이다. 우선 나의 이상형을 떠올려보자. 돌이켜보니 한때 열렬까지는 아니어도 연인의 관계를 유지했던 S가 있지 않은가. 그녀가 나를 매몰차게 차버리지만 않았더라도 더없이 로맨틱한 상상의 대상이 될 터인데 옛 연인이 이미지를 떠올릴수록 여자의 굽실굽실한 머리카락이 점점 더 부풀어 올라 메두사의 머리처럼 보였고 급기야 머리카락이 온통 우글거리는 뱀으로 보이고 위태로웠던 내 지난 행적을 알아낸 S가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어 내게서 빠져나갈 때의 서늘한 미끈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약간 튀어나온 여자의 눈과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내뱉는 여자의 입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세상엔 결코 쉬운 일이란 없소.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나는 연기자의 기질이 다분하다. 무대가 펼쳐지자 혼신을 다한 내 연기는 물 만난 듯 매끄러웠고 그녀 또한 만족해했다. 호텔식의 뷔페는 덤으로 멋진 만찬이 되었다. 연인인 척 역할을 했을 뿐인데 여자와 헤어질 때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다소 섭섭하기까지 했다.
가족을 대여하는 일은 제법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다. K는 자기 일처럼 관심을 보이고 시시때때로 일의 진척을 물어왔다. 내 일에 관한 관심이라기보다 채무관계의 청산을 바랐을 수도 있다. K와의 약속 장소에 막 도착했을 때쯤 핸드폰이 울렸다. 영감이었다. 그때 바로 앞에 K가 걸어오지만 않았어도 나는 핸드폰을 도로 덮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K를 보는 순간 더는 민망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 앞에서 비굴해지는 나 자신을 용납하기 싫었다. 한때 지나친 광기가 저지른 결과를 끝내야 했다. 전화기를 타고 깐깐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영감은 처음인 것처럼 건조한 인사를 건넸고 또다시 아들 역할을 부탁했다. 스케줄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나는 벌써 영감과의 약속을 잡고 있었다. 그 전에 한 여사와의 스케줄이 잡혀 있다. 이 편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